자, 공부들 열심히 하고 계시죠?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쵸? 그래서 시험이 얼마 안 남아서 최종 정리 겸사겸사 한번, 전체적인 내용을 흐름과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좀 시험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을 조금 더 살펴보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재무설계 개론서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개론 쪽 하고, 그 다음에 직업윤리 쪽 같이 해서 시간이 많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할 수 있는 거를 한번 다 해보자고요. 그래서 지금 강의를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교재를 보고 교재 안에서 이렇게 쭉 페이지 넘겨가면서 페이지 번호도 알려드릴 거예요. 페이지 넘겨가면서 여기서 이런 부분은 좀 더 봐주세요. 그 다음에 뭐 읽어드릴 부분 있으면 같이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걸 다 읽어드릴 수는 없으니까 요 파트는 중요합니다. 라는 부분으로 그래서 물론 이제 다른 쪽에서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은 그래도 확률상 좀 더 나올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재무설계 개론 7페이지 넘어가시고요. 뭐 7페이지 쪽에서는 크게 중요한 건 없죠. 그래서 재무설계에 대한 정의 쪽에 8페이지 쪽에 재무설계에 대한 정의 쪽에 보면 재무설계가 뭔지만 한번 정도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9페이지 쪽에 보시게 되면 그 가운데쯤에 줄로는 한 네 번째 줄 박스발로 밑에 네 번째 줄 정도에서 보시면 재테크하고 재무설계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재테크하고 재무설계. 재테크는 돈 버는 기술이고 재무설계는 종합적인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와 있는 부분. 요거는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 한 번 정도 봐주시고 그 다음 그 밑에 재무설계의 필요성. 당연히 타이틀 위주로 기본적으로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인구구조가 변화가 되고 그러면서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여기서 설마 이런 것까지 하면서 나오는 부분이 2020년도 현재 남자 여자 80.5세 메뉴에 86.5세 요 숫자 정도 하나 정도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점점 그 갭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 금융환경 변화, 그 다음 소비자 니즈에 대한 변화. 여기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타이틀들은 알고 있어야 되고 세부 내용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그렇죠? 개인적으로 돈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재무설계라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죠. 그리고 돈이 없어도 더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보시면 재무설계 효과 뭐 첫 번째, 두 번째 넘겨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다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물론 다 기본적인 내용들이니까 이거 나오면 틀릴 일은 없을 거예요. 근데 12페이지에 보시면 세 번째 줄에 셋째 이렇게 돼서 사전에 파악하고 바로 밑에 사전 예방적 기능이 강하다라는 단어가 나온다라는 거. 요거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재무설계에 대한 대상. 재무설계 대상은 그냥 모든 사람이 다 대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돈이 특히 더 없는 사람이 더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13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1번서부터 시작해서 1, 2, 3, 4, 5번까지 뒤에 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거 굵은 글씨 무조건 쳐다보시고요. 요 정도에서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자, 1절은 이렇게 해서 넘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2절 쪽에 보시게 되면 재무설계 역사. 재무설계 역사에서는 13이란 단어 맨 첫 번째 탄생해본 13인의 금융 전문가 이 13이란 단어 하나 기억해 두시고 안쪽에 굉장히 복잡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물론 이거는 우리가 강의 시간에 다 정리를 한번 하긴 했지만 그래도 중요한 부분 17페이지에 보시면 국제 CFP 평의회 설립 쪽에 보시면 거기에 세 번째 줄에 우리나라 몇 번째 우리나라 12개 가입국의 만장일치로 13번째로 자 13, 13 또 나왔죠. 그렇죠? 13, 13 우리나라는 도입을 했다. 그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맨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게 되면 17페이지 맨 밑에 내려가서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CFP 보더는 미국 자격에 대한 관리다 라는 부분 있죠. 그 다음에 국제 FPSB에선 우리 미국 이외 나머지 부분을 관리한다라는 거 그런 정도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 한 페이지 넘기셔서 재무설계 국내 도입 13 기억하시면 되고 나머지들 18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들은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무래도 소비자한테 필요하니까 그쵸? 예, 필요하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 우리가 윤리를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어떤 부분이에요? 아무래도 재무설계사가 전문적인 재무설계사이긴 하지만 자기의 실적을 위해서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그런 것들을 좀 지향하고 그 다음에 좀 전문가적인 이미지를 갖자라고 해서 국내 도입한 거니까 그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국내 자격인증제도 그 옆에 페이지 19페이지에 보시면 맨 밑에 여기서 중요한 거 CFP는 4가지, 그 다음에 AFP는 3가지 자격인증 조건이 있죠. 그거 그래서 교육, 시험, 윤리, 그리고 AFPK 자격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AFP 자격이죠. 우리나라는 K고요. 그렇죠?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어느 나라는 있고 어느 나라는 없고, 미국과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없고, 이런 부분 호주와 일본 같은 경우는 있고, 이런 부분들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3절쪽으로 넘어가셔서 재무설계사에 대한 이해 쪽에 가서 보시면 재무설계사의 정의 쪽에 세 번째 줄에 금융주치의라는 단어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두 줄 내려가서 보시면 재무전문가라는 단어가 나올 거고, 그리고 그 옆에 페이지에 보시면 터미네이터라는 단어가 나올 거고, 그리고 세 줄 정도 내려가서 보시면 세일즈맨이 아니고 종합적인 재무전문가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면서 그 바로 밑에 금융교육 전문가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5줄 정도 내려가서 보시면 행동전문가, 상담전문가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요것들도 단어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재무설계사 자격인증과 자격갱신 쪽에 가서 보시게 되면 자격인증과 자격갱신, 특히 자격갱신 같은 경우에 보면 맨 첫 번째 줄이 2년이라는 단어 나왔죠. 그 다음에 윤리학점 2학점 필요하고, 그리고 20학점 취득해야 된다는 거. 222예요. 그쵸? 예, 요 부분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CFP는 학점이 30학점이라는 거. 그거 하나 차이가 있다라는 거. 나머지 부분은 넘어가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23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03번에 재무설계사에 필요한 역량 쪽에서 맨 밑에 줄에 보시게 되면 전문 지식, 기술, 능력. 그래서 지식, 기술, 능력. 그럼 이 아래 뭐가 들어가 있느냐. 이건 자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 지식, 그 밑에 보시면 전문 지식은 뭐 금융정책 관련되는 이해에 대한 지식, 화폐 시간 같은 이런 부분들 나오죠. 요 3줄 정도, 맨 밑에 3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 전문 기술. 전문 기술은 맨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전문가 정실의 원칙과 기반을 둔다라고 하면서 한 페이지 넘겨서 전문가적 책임, 업무 수행, 커뮤니케이션, 인지. 최소한 이 타이틀은 기억하셔야 돼요. 안에 나와 있는 얘기까지 기억하시면 더 좋은데 최소한 요 타이틀은, 그리고 전문 능력은 수집, 분석, 통합. 요건 요 정도에서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고객에 대한 이해, 행동재무학과 관련되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인간은 합리적이다, 합리적이지 않다,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차선책을 선택하는 게 최선보단 차선을 주로 이제 선택한다라고 많이 얘기들을 하는데, 그래서 27페이지에 보시면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손실회피, 소득효과, 단내리기 효과, 자기과실. 이거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 주고 이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게 손실회피인지 소유효과인지 단내리기인지 자기과실인지 정확히 체크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한 페이지 넘겨서 28페이지에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여기서는 질문하기 쪽에 맨 하단에 가 쪽에 질문하기 쪽에 두 번째 줄에 정량적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정성적이라는 단어가 바로 밑에 나올 거예요. 정량적이 뭔지 정성적이 뭔지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그 밑에 개방형 질문과 폐쇄형 질문이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드리진 않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그 옆에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세 번째 줄에 관계 초기에는 폐쇄형 질문부터 시작하는 게 효과적이다. 그리고 점점 관계가 쌓이면 그 옆에 뭐라고 한다? 개방형으로 간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제 프로세서 넘어가셔서 33페이지 화폐화 시간 가치. 화폐화 시간 가치에서는 맨 밑에 줄에 단리와 복리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한 페이지 넘겨서서 34페이지 보시면 이자율. 이자율에 대한 개념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금리와 같은 개념이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줄에 1년 정기적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3%라면 정기예금의 이자율과 동일하진 않다. 정기예금이 3%, 정기적금이 3%면 똑같이 3%는 아니죠. 정기적금은 작은 돈서부터 쌓여 들어가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수익률이 똑같이 3%가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동일한 이자는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바로 거기서 세 줄 정도 내려가서 보시면 거기 수익률에 대한 개념이 나오죠. 수익률은 통상 투자 상품에 적용되는 개념이다. 총 투자 기간 동안 납입된 원금 대비 실이익. 나머지 부분들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고 그 옆에 페이지 현재 가치 그리고 그 밑에 미래 가치에 나와 있는 공식 기억하셔야 돼요. 특히 공식 쪽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마 필기할 것 같은데 여기서 N승 들어가 있는 거 있죠. 이게 분기복리인지 아니면 반기복리인지 월복리인지 그렇죠? 예, 요 부분. 그래서 뭐 분기복리면 4가 될 거고 반기복리면 2가 될 거고 월복리면 12가 되겠죠. 그렇죠? 요 부분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공식으로 나와 있을 때 이게 뭔지 기억하셔야 되고요. 정기적 현금 흐름은 적금을 분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매년 초에 불 때와 매년 말에 불 때 당연히 초에 불 때 더 이자가 더 많이 나오겠죠. 예, 그래서 맨 밑에서 네 번째 단락. 맨 밑에 단락이죠. 35페이지 맨 하단. 정기적 현금 흐름에서는 여기서부터 끝에 페이지까지. 요거 한 번 정도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넘어가서 4번. 연복리 이외에 복리 횟수와 이자율 적용 방금 말씀드린 그거 얘기하는 거죠. 예, 그리고 복리와 달리를 비교했을 때 복리가 언제나 더 많이 나온다? 아니죠. 첫 해는 이자에 이자가 붙어 들어가지 않고 첫 번째는 그냥 이자만 한번 붙어 들어가기 때문에 첫 번째에는 달리와 복리가 똑같죠.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 복리가 좋다라는 거. 그래서 언제나 복리가 좋은 건 아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재무설계 프로세서를 살펴보게 되면 37페이지에 그림 2-1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깨알 같은 글씨는 뒤에 페이지에도 다 나와 있죠. 요 깨알 같은 글씨는 꼭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38페이지에 보시면 목소리가 조금 빨라도 이해하세요. 자, 고객과의 관계 정립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신뢰죠. 그렇죠? 그래서 핵심 상담 요소 가운데쯤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신뢰. 나머지 부분들은 고객과의 관계 정립이니까 처음 고객 만나게 되면 무슨 이야기를 할지는 당연히 알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고 상담 과정에 대한 유의점, 전문가적 이미지, 의사소통 기술.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밑에 의사소통 기술의 맨 밑에서 쭉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 있는데 세 번째 보면 개방형 대화로 대화를 이끌어 나간다. 한 페이지 넘어가서 보시면 두괄식이 아니라 양괄식 화법을 구사한다. 그리고 강약의 조절. 그렇죠? 저도 여러분하고 얘기할 때 높였다가 낮췄다가 길었다가 짧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 업무 수행 범위에 대한 결정, 여기에 한 8가지 나와 있는 거는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여기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좀 봐주시고, 그 다음 정보 수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 그 옆에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목표 설정, 그리고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 설정. 그래서 다시 그 옆에 페이지, 40페이지로 와서 정보 수집과 관련해서 두 줄 정도 내려가서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재무 목표 및 우선순위의 파악과로 돼 있죠. 그래서 우선순위에 대한 파악, 재무 목표와 우선순위에 대한 파악. 요 단어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 맨 위에 구체적 측정 가능한 목표, 그러니까 수치화돼야 된다라는 거 목표는 그리고 그 목표가 수치화돼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기억하기 싫지만 표 2-1 예, 모든 사람들의 비슷한 패턴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표 2-1은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사회초년기, 가족 형성기 이런 부분에서 공통분모 돼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 나게 되면 독자적인 거 몇 개 있죠. 그렇죠? 그 부분 꼭 기억해 달라. 그 다음에 재무목표 우선순위에 대한 결정 이유는 뭐예요? 세 번째 줄에 자원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돈 많으면 고민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리고 넘어가면 돼요. 그리고 43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재무적 비재무적 정보 수집 쪽이 나오는데 이쪽에서 보시게 되면 늘 나오는 거 정성적 정보 종류와 한 페이지 넘겨서 그 다음 비정성적 정보에 대한 종류. 그래서
주로 헷갈릴 수 있는 게 뭐라 그랬어요? 비재무적 정보, 즉 정성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 재무적 정보와 비재무적 정보, 정량적과 정성적이죠. 말 잘못했어요. 자, 보면 비재무적 정보 쪽에 보시면 투자 경험이나 위험 수용 성향, 금융 이해력 이런 것들은 보다 정성적 정보, 비재무적 정보다라는 거 기억해 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읽어보시면 되고 46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맨 위에 줄에 가계의 위험 관리는 위험 이전, 그래서 보험이 기본이다라는 거 그거 위주로 해서 읽어봐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시험에 또 잘 나오는 거 현금 흐름 정보 쪽에 보시게 되면 두 번째 단락에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 우리 뒤에 보면 그 현금 흐름표 살펴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도 나오죠. 고정 지출이 뭔지 변동 지출이 뭔지 개념 분명히 파악하시고요. 3단계 맨 밑에, 그래서 46페이지 맨 밑에 여기서 뭐예요? 3단계에서는 평가죠. 목표 및 우선순위에 대한 평가. 그렇죠? 예. 파악이 아니고 평가다라는 거. 그리고 47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세 번째 단락에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면 이라는 단어 나오는 바로 밑에 강점과 약점을 어디서 파악한다? 3단계에서 파악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가장 핵심적인 단어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 잘 나오죠 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다 중요 단어들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48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이쪽에서는 맨 위에 줄에 보시면 제안서는 뭐 여러 가지, 그렇죠? 하나만 제안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제안을 해줄 수도 있다라는 거 나와 있는 거고, 거기에 세 번째 줄에, 맨 위에 줄에 세 번째 줄에 뭐다? 중요한 거, 주관이 개입될 수 있다라는 거. 당연히 주관이 개입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5단계 실행하는 단계고, 그래서 두 줄 정도 내려가서 보시면 성공적인 재무 설계는 비로소 2단계에서 가능하다라는 거. 계획만 열심히 짜놔봐야 소용없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하는 단계가 2단계라는 거. 그래서 맨 밑에 고객 책임 하에. 그 다음에 나머지 넘어가시면 되고요. 6단계까지 넘어가시고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 쪽에 가서 한번 보시게 되면 기업 재무제표가 쭉 나오는데 이건 참고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55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개인재무제표 쪽에 55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네 번째 줄에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재무제표는. 그리고 체계적으로 작성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 물론 대전제는 뭐가 있어요? 기준이 딱 뭐 우리 기업회계처럼 꼭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정해진 건 없지. 그렇죠? 그렇지만 한번 하게 되면 체계적이고 그다음에 꾸준하게 진행을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던 거고요.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것들 맨 밑에 가로 1번 자산부채 상태표가 뭔지 일정 시점 그리고 결과를 나타내는 거죠. 자산과 부채, 순자산. 자산과 부채, 순자산. 순자산을 어떻게 구하는지는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 일정 기간. 이건 과정이고 현금 흐름표는 과정이고 자산부채 상태표는 결과라는 거. 그래서 답번에 재무제표 작성 방법에 보면 두 번째 줄에 뭐라고 돼 있어요? 명확한 지침은 없다. 바로 밑에 고객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그렇지만 고단락 맨 밑에 줄에 일관성을 유지하는 건 필요하다. 나머지는 시간 나실 때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제2절 자산부채 상태표 맨 위에 줄에 제일 중요한 단어 현재 시점. 그래서 그 옆에 쭉 가서 보시면 과거의 재무 활동의 결과, 그렇죠? 어떻게 활동했는지에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치다라는 부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자산부채 상태표의 정의 쪽에서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시게 되면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뭐가 나온다? 순자산. 그리고 자산은 왼쪽에 부채는 오른쪽에 차감하게 되면 순자산 나온다라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가 정말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신경 써서 봐줘야 되는 거. 자산의 분류. 속성과 특성에 따라 분류한다. 5가지 항목 있죠. 현금, 저축, 투자, 사용자산, 기타 자산. 거기에 보시면 맨 밑에 상황과 목적에 따라서 세분하는데 한 페이지 넘겨서 현금성 자산의 종류, 저축성 자산의 종류, 투자 자산의 종류, 사용 자산의 종류, 기타 자산의 종류. 무조건 여기는 중요해요. 여기는 요거 중요합니다. 이게 아니고 그냥 종류 당연히 아셔야 되고요. 그 뜻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서 42페이지의 자산의 평가. 정말 보기 싫지만 제일 중요한 것 중에서 만약에 별을 친다면 별 5개짜리가 앞에 거하고 이거예요. 자산의 평가. 기본적으로는 시장 가격으로 평가를 하죠. 시가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근데 시가 평가가 어려울 경우엔 공정한 시정 가격으로 평가한다서부터 시작해서 보험 자산을 해지 환급금으로 평가하고 해서 쭉 나와서 투자 자산은 어떻게 평가하고 해서 그 옆에 페이지까지 나와 있죠. 실물 자산 같은 경우에는 현재 거래 가능한 가격 갖고 사용 자산을 평가한다까지 해서 나와 있는 거 62페이지에서부터 63페이지까지 여기 이 잡듯이 보셔야 됩니다. 이 잡듯이 보셔갖고 여기서 문제 나왔을 때가 제일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간단해. 몇 가지만 잡으면 되거든. 그래서 뭐 보험, 뭐 이런 회지환급금, 뭐 이런 형태로 해서 몇 가지만 잡으시면 되니까 그때 줄거드린 거 위주로 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부채 분류와 평가. 단기 부채는 1년 이내.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단기 부채는 1년 이내, 장기 부채는 1년 이상. 그리고 부채 종류 기억하셔야 돼요. 뒤에서 이제 부채 종류가 나오게 되는데 현금흐름표, 자산부채 상태표 쪽에서 보면은 단기 부채와 장기 부채 종류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나와 있죠. 단기 부채 보게 되면 신용카드 미결제액서부터 시작해서 나와 있는 거. 그리고 그 밑에 단락에 박스 바로 위에 표 3-1 바로 위에 보면 우발채무라는 거. 우발채무는 주석으로 설명해 줘야 된다라는 거. 그거까지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순자산 맨 밑에 자산과 부채의 차액이다. 한 페이지 넘겨보시게 되면 그래서 순자산의 증감 표 3-2는 절대적으로 봐야 되죠. 예, 표 3-2 요 표 나오고 순자산의 증감이 가장 많은 것 또는 순자산이 어떻게 흘러들어갔는지 이런 부분들 많이 물어본다 그랬잖아요. 순자산이 미치는 거래라고 해서 요 표 3-2는 절대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석에 대한 표시 넘어가서 자산부채 상태표 작성 시 유의사항 다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 보게 되면 첫 번째 속성과 특성, 그 다음 일관성, 그 밑에 공정 객관성, 그리고 중요한 거 해당 사항 없어도 모두 표시. 이건 현금으로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66페이지에 보시면 자산부채 상태표 그림 하나 나와 있죠. 단기부채가 예고, 장기부채가 예예요. 저축성이 예고, 투자가 예고, 사용이 예고, 기타 자산이 예예요. 최소한 요건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현금흐름표 67페이지 윤리까지 해서 1시간 안에 독파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은 빠르게 지금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면 위치와 그 다음에 체크할 수 있는 거 다 지금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중하자고요. 1시간 동안은. 현금흐름표의 정의 일정 기간 동안 첫 번째 줄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 유의사항 나와 있는데 유의사항 한번 정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4줄 정도 되죠. 그 다음 한 페이지 넘겨보시게 되면 가번의 유입. 그래서 소득 항목이 있고 기타 유입 항목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총 유입에서 기타 유입 빼면 총소득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맨 밑에 유출, 저축 및 투자, 고정지출, 변동지출 또 나왔다. 고정변동. 그렇죠? 저축과 투자 쪽에 보시게 되면 네 번째 줄에 보험 상품 중 보장성 보험일 경우엔 어디다? 저축 및 투자에 포함시키지 않고 어디다 넣어라? 고정지출. 그래서 요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왜? 위험의 이전 비용으로 보기 때문에. 그 다음 고정지출 같은 경우에는 변화가 거의 없는 것. 그래서 항목. 고정지출 항목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변동지출도 이게 왜 변동지출인지 그리고 변동지출의 내용 그 다음에 항목. 정확히 기억하셔야 되고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 한 페이지 넘겨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70페이지에 둘레 6번째 줄에 이거 있어요. 예를 들어서부터 시작해서 네 줄. 현금흐름표 작성 기간 내에 200만 원 하는 냉장고 구입해서 신용카드 3개월 할부 구입하고 2회차 상환 상태라면 현금흐름표에는 변동지출로 140만 원 기록되고 아직 상환하지 않은 70만 원은 현금흐름표 주석 기록하고 자산부채 상태표 뭘로 단기부채 항목으로 추가한다. 예, 요 문구 읽어보시고 그 밑에 유입과 유출. 그래서 수년금 흐름 어떻게 구하는지 나와 있는데 이건 그냥 보셔도 아실 수 있는 내용이니까. 그리고 71페이지 맨 하단에
재무제표 작성 시 고객의 이해를 돕는 주석의 사용은 빈번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서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72페이지. 자, 72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맨 위에 줄에 당연한 얘기가 적혀 있죠. 일정 기간 동안 유입된 모든 걸 기록하는데 바로 밑에 세 전후로 기록한다라는 거. 굵은 글씨. 그리고 없더라도 항목은 다 써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 옆에 페이지 73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고정지출과 변동지출의 항목이 쫙 나와 있어요. 그렇죠? 최소한 이게 고정이고 이게 변동이다라는 건 얘들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얘들은.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에 대한 평가 74페이지에 가서 보시게 되면 맨 밑에서 01번의 네 번째 줄 단일 재무 설계도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 즉 종합재무 설계뿐만이 아니고 단일 재무 설계에서도 재무제표는 작성하라는 거죠. 간단히 보게 되면 맨 밑에 건전성 평가는 서부터 그러니까 재무 상태의 건전성 평가는 여기서부터 있잖아요. 75페이지 첫 번째 단락. 예. 거기까지 재무 상태 분석 및 평가이다까지 한 8줄 정도 되는 거 있죠? 요거 정도는 한 번 정도 읽어봐 주시고요. 그다음 그 밑에 절대값 비교. 그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서 재무 비율 평가. 요거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좀 기억해 주시길 바래요. 아무래도 여기서는 절대값 평가는 남의 수치하고 비교하는 거니까 좀 피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재무 비율 평가가 그래서 좀 좋다. 그렇죠? 예, 보기에도 좀 더 나은 것 같다. 뭐 이런 형태로 써 있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 읽어주시는데 단 재무비율 평가 쪽에 가서 보시게 되면 76페이지에 5줄 정도만 보세요. 그 밑에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것까지 평상시 안 봤으면 넘기자고요. 그 다음에 03번으로 바로 갑니다. 78페이지 재무상태 분석 및 평가. 여기서 보시게 되면 5번째 줄에 평균 소비 성향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평균 소비 성향은 가처분 소득에서 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 현금 흐름표상에서는 가처분 소득이나 소비 지출이라는 항목이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이건 비율 평가할 때 하는 거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그 옆에 페이지에 가서 보시게 되면 그 가번, 가계 수지 상태 분석. 그래서 맨 첫 번째 줄에 보시게 되면 소득 중 현재 삶을 위해서 지출되는 것. 어느 정도 이제 파악하는 것, 재무 건전성 평가하는 거다. 재무 설계사가 쉽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한 페이지 넘겨서 보시게 되면 가계 수지 상태 분석. 그래서 맨 위에 줄에 보면 가계 수지 상태 분석은 가계 수지 지표로 평가한다. 총 소득 대비 총 지출로 산출된다. 는 것까지 해서 5줄 있죠. 위에서부터 5줄. 예, 그거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가계수지 지표값이 100%를 초과하지 않으면 적자는 아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공식 나오는 건 기억하셔야 돼요. 공식. 그리고 그 밑에 가로 3번의 소비 성향 분석. 현금 흐름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면서 고정지출과 변동지출로 나눠졌었는데 여기서는 또 그 밑에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로 깔아놓고 있어요. 여기선 고정지출, 변동지출을 앞에 누가 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소비지출이 뭔지, 그 다음에 비소비지출이 뭔지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맨 밑에 줄에 보시게 되면 81페이지 맨 밑에 비소비지출의 증가는 가계 소비 여력을 줄이는 결과. 그래서 한 페이지 넘겨보시게 되면 표 3-7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의 종류가 나오죠. 예, 요거 정확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옆에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거기에 고정지출과 변동지출이면서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로 이렇게 섞여 들어가는 표가 있죠. 그쵸? 거기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거 몇 가지를 표를 해놨으니까 그거 정확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경조금, 기타 지출, 아파트 관리비. 그 다음에 84페이지 맨 위에 줄에 보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평균 소비 성향 산출에 사용되는 가처분 소득은 가처분 소득에 대한 정의가 지금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얘기하는 가처분 소득, 우리가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거는 소득에서 세금 뺀 건데 여기서는 소득에서 비소비 지출을 제외하는 것.
그 다음에 비상예비자금 맨 밑에 필요성 나오는데 쭉 나오는데 일단 비상예비자금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그 옆에 페이지에 가서 보시게 되면 공식 나오죠. 이거는 문제풀이도 나와요. 그렇죠? 숫자도 나오기 때문에 요 공식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동자산, 유동성 자산 어떤 건지, 월평균 지출 뭔지, 여기 소득세 빼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12개월로 해서 곱하기 3 또는 곱하기 6. 그래서 85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쯤에 보시면 소득원이 다양할수록 가이드라인은 낮아질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상예비자금의 운용 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부채의 적정성 평가 86페이지 하단 맨 하단 적정성 평가 지표.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나와 있는 거 총 소득 대비 부채 상환, 그 다음에 두 번째 밑에서 세 번째 줄이죠. 그러니까 총 자산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 그래서 그 옆에 보면 표가 나와 있죠. 이 공식은 기억하셔야 돼요. 공식을 기억해야 가이드라인은 주어질 거기 때문에 고민 안 하셔도 되지만 공식을 기억해야지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으니까. 아주 간단한 계산들을. 그리고 87페이지에 보시면 가로 3번에 소비생활부채 적정성 분석 맨 두 줄, 최소한 두 줄은 기억하셔야 돼. 신용카드 미결제 대금이나 신용카드를 통한 현금 서비스 대출, 개인 시용 대출, 자동차 대출 등 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부채. 이게 무슨 부채? 소비생활 부채다라는 거. 나머지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기셔서 88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동그라미 1번 거주주택 마련 부채 상환 지표 세 번째 줄에 이자만 상환하는 경우에는 지표값이 낮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줄 내려가서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 공식 보면 무슨 얘기인지 알죠? 거주주택 마련 부담 지표. 공식 당연히 앞에 있는 공식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총부채 적정성 분석에 보면 상환 지표. 요 앞에 거주주택 마련 부채 상환 지표고요. 그 다음 부담 지표고 여기도 총부채 상환 지표 부담 지표. 상환이면 현금흐름 쪽일 거고 부담이면 자산부채 쪽일 거고 그렇죠? 그래서 총부채 상환 지표를 보면 현금흐름 측면에서는 그 다음 총부채 부담 지표는 장기적인 측면의 부채 적정성 평가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 차지하는 비중 평가하는 거.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보시게 되면은 위험 대비 상태 분석.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가로 1번의 두 번째 단락. 위험 대비 상태 분석은 저축성 보험을 포함하지 않고 보장성 보험만. 그래서 모든 보험을 다 적용한다는 건 아니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밑에 이 비율이 이 값이 높을수록 보다 보장 수준이 높아진다라는 거. 그래서 그 옆에 페이지에 가서 보시게 되면 공식 나오죠. 요 공식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축 및 투자 성향 분석 쪽에 보시면 총 저축 성향 분석이 있고요.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금융 투자 성향 분석이 있고 그 다음에 금융 자산 분석이 있거든요. 공식을 보면 총 저축 성향 지표는 분모가 총 소득이에요. 금융 투자 성향 지표는요. 분모가 저축 및 투자예요. 그리고 금융자산 분석에서는 총자산이에요. 분모가. 요 부분 기억하시면서 공식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럼 요 공식만 기억하면 나머지 부분들을 풀어서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95페이지 재무상태에 대한 수합 분석 나오죠.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협. 그래서 조금 어렵겠지만 요것들이 무엇인지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팁이 나오죠. 96페이지에 보시면 강점과 약점은 내부 요인에서 찾으면 되고 그다음 위험 요인, 기회 요인은 외부 요인에서 찾으면 된다라는 거. 그 두 가지 기준으로 보시면서 앞쪽에 9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들을 읽어보면 구분하실 수 있죠. 그렇죠? 요거 구분 정도는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예산 쪽은 아주 집중해서 뭐 신경 쓸 만한 것들은 없어요. 100페이지에 보시면 장점, 그 다음에 101페이지에 단점이 있는데 이건 누가 봐도 장점과 단점이니까.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102페이지의 맨 위에 세 번째
심리적 저항감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게 단점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 수립 일반 지침에 보시게 되면 예산 수립 기간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월 단위가 가장 편한데 연 단위는 반드시 작성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 밑에 딸락에 필수 지출과 욕구 지출. 요 단어 밑에 어떤 뜻인지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103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네 번째 예산의 유연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 여섯 번째 일관성 가져야 된다라는 거, 요거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예산 수립 절차 있어요. 1단계에서부터 6단계까지 예산 수립 절차 흐름은 정확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섞어놓고서 골라라. 이런 거 간혹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꼭 기억하시라. 그러면서 107페이지에 보면 예산의 모니터링 쪽에 가서 보시게 되면 세 번째 줄에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첫 번째 달 지출과 실제 지출 비교해서 나머지 11개월을 조정해 나가는 방식. 이런 형태로 또 간다라는 거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부분들은 쭉 넘어가셔서 110페이지에 보시면 예산 실행의 방법, 통장 나누기, 체크카드 사용, 예산 프로그램 활용, 재무 설계사 활용하기, 네 가지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소비자 신용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소비자 신용과 관련돼서는 116페이지에 가서 보시게 되면 소비자 금융과 신용 판매 있죠. 그래서 소비자 금융이 뭔지, 신용 판매가 뭔지, 그리고 서비스 신용이 뭔지, 리스가 뭔지는 정확히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간단히 보면 소비자 신용은 대출이죠. 신용 판매는 거기 보시게 되면 117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외상 구매 방식. 그래서 신용카드사, 할부금융, 뭐 판매회사에서 하는 거, 뭐 이런 거. 우리가 자동차 살 때 할부금융 갖고 사는 거, 뭐 이런 부분들에 해당하는 부분들. 서비스 신용. 이거 휴대폰 요금이나 이런 부분들 있죠. 요거 정확히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리스. 리스는 운용 리스와 금융 리스로 나눠지죠. 금융 리스는 우리가 얘기하는 대출이고, 그죠? 기본적으로. 운용 리스는 우리가 뭐 정수기 예탈하고 뭐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거기에 보시면 중도 상환, 그 다음에 비용 부담 누가 하는지, 그러니까 중도 유지가 가능한지, 비용 부담 누가 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죠. 요것들 해서 페이지 117페이지 리스 쪽에 해당하는 거 118페이지까지 해서 반 페이지 정도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거 금융 리스와 운용 리스는 정확히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요 부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신용카드는 특별한 게 없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거니까 넘어가셔서 소비자 신용의 단점도 물론 이제 굵은 고치 위주로 봐주시면 좋겠죠. 여기서 장점에 구매력을 증가할 수 있다는 거. 대출도 장점이 있군요. 있습니다. 구매력 증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인플레이션 대비할 수 있는 도움. 그리고 맨 밑에 올바른 신용상의 신용도 높아지게 되죠. 대출 받아서 이자 잘 상환하게 되면 신용도 높아집니다. 그렇죠? 대출 아예 안 하는 것보다 높아져요. 그래서 단점, 미래의 구매력 감소, 그다음 충동 구매 가능성 이런 거 나와 있죠. 굵은 고치 위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가 좀 어려워요. 물론 어렵다라고 얘기해도 뭐 AFPK 수준이 이렇게 아주 깊이 있게 나오는 건 아니니까 고민 안 하셔도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21페이지 개인 식별 정보가 뭔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 다음 신용거래 정보가 뭔지, 그리고 신용도 판단 정보가 뭔지, 그러니까 이건 연체 정보나 이런 거죠. 그다음 신용거래 정보는 이 사람이 무슨 거래하고 있느냐는 거고, 그 다음에 124페이지 보시면 신용 능력 정보, 뭐 소득이 높다든가 뭐 납세를 잘한다든가,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소득이 당연히 높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뭔지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개인 식별 정보에 보시면 그 121페이지 다시 오셔서 개인 식별 정보 보시면 맨 밑에 개인을 식별하는 것 자체로는 활용하지 않지만 다른 거하고 믹스해서 활용한다라는 거. 그거 정도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각각의 정보가 뭔지 봐주시고, 어렵긴 하지만 이걸 다 외울 수 없으면 최소한 이건 봐주세요. 123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박스 가로, 그 박스 바로 위에 질서 문란 정보가 어떤 건지, 이건 눈으로만 봐도 알 수 있는 거니까. 그 다음 그 밑에 박스하고 박스 가로 가운데 있는 거. 한국신용정보원 연체 정보 밑에 7영업일 이내에 등록된다. 사유 발생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그래서 거기 보시면 주력이 3개월, 90일 뭐 이런 거죠. 9개월 뭐 다 기억할 수 없으니까 최소한 3개월 이상이다라는 건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7번, 그러니까 가로 7번, 그 다음에 신용카드 및 할부금융 대금 연체 5만 원 이상 3개월. 요거는 최소한, 나머지는 찍더라도.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금융질서 문란정보, 마찬가지 두 줄 내려가서 보면 7영업일. 그래서 금융질서 문란정보가 타이틀이 쭉 나와 있어요. 둘, 넷, 여섯, 여덟, 9개 정도. 그냥 누르르해도 한번 좀 봐주시고요. 신용능력정보, 뭐, 보시면 되고, 뭐, 공공정보, 금융기관 이외의 기관. 그냥 법원이나 이런데, 요거는 그냥 타이틀만 보셔도 아실 수 있는 거죠. 거기서 박스 바로 밑에, 체납정보 1년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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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3년 2회 1년 3천만원. 요건 봐주셔야 돼요. 어렵겠지만. 그 다음에 등록 및 해지와 기록 보존. 해지된다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록이 해제된다 해서 무조건 삭제되지는 않죠. 그렇죠? 그 기준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90일, 1000만원, 500만원, 90일, 1년 요런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요거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지가 안 되고 1년간까지라도 갈 수 있는 것들, 그리고 해지되면 바로 없어지는 것들, 이런 부분. 그리고 맨 밑에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정보, 문란정보는 해제 안 되죠. 예, 해제가 되더라도 5년간 기록 보존된다는 거. 그래서 125페이지에 나번에 해당하는 부분은 좀 잘 봐주십사. 이게 참 어려워요, 그게. 그쵸? 그 다음에 신용정보 집중기관에서 나오는데, 그거는 그냥 보시면 되고, 거기에 보시면은 신용정보 집중기관의 세 번째 줄에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하고, 그 밑에 개별 신용정보 집중기관으로 나눠진다라는 정도.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본인 신용정보 관리 회사에 대한 마이데이터 사업자. 그 정도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127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개인 신용정보 수집 및 활용. 여기에 보시게 되면 세 번째 줄에 최소한의 범위. 그러니까 수집은 최소한의 범위로 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최대한 활용해, 뭐 수집해야 된다 이런 말은 안 돼요. 맨 밑에 보시게 되면 선택 정보는 동의하지 않아도, 내가 서비스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어야 된다라는 거. 왜? 선택이니까 필수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리고 한 페이지 넘겨보시게 되면 서면동의, 맨 위에 서면동의지만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 있으면서 그 밑에 등급제가 아니고 점수제라는 거. 예, 그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 신용관리. 여기는 그냥 러프하게 나와 있는 거니까 읽어보시면 되고,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거 또 하나 나왔죠. 채무자 구제제도. 이거는 정말 집중해서 봐야 돼요. 그렇죠? 신속 채무 조정이 30일 이하죠. 그 다음에 프리워크아웃, 이자율 채무 조정 30일 초과 90일 미만이죠. 개인 워크아웃 90일 이상이겠죠. 그렇죠? 연체기간 3개월 이상 90일 이상. 그리고 대상 금액. 그래서 5억, 그 다음에 10억, 그래서 15억. 최소한 이건 봐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133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신속채무조정 쪽에 보시게 되면 가로 3번의 채무조정 대상 채무의 바로 밑에 무담보 채무를 대상으로 지원한다라는 거. 아무리 안 해도 그건 기억해야 돼.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보시게 되면 맨 위에 줄에 동그라미 3번의 연체이자에 한해서 감면해 준다라는 거. 프리워크아웃. 두 번째 줄에 사전 예방이다라는 거.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되면 하는 게 아니라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되기 전에 하는 사전 예방이라는 거. 그리고 바로 밑에 금융채무 불이행자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아직은 아닌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쵸? 그리고 동그라미 3번 그 옆에 페이지 135페이지 맨 상단에 동그라미 3번 연체 이자에 한해서 감면 부분은 나머지 부분까지도 다 봐야 되는데 최소한 이건 봐달라는 얘기예요. 개인 워크아웃 채무 조정 3개월 이상 된 경우. 그래서 금융채무 불이행에 대한 해지나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거죠. 이미 등록이 돼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맨 밑에 보면 최저생계비와 관련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서는 최저생계비 기준 40%, 그 밑에 60%. 그거 위주로 세 줄 정도 읽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원 내용 보니까 136페이지에 보시면 가로 2번에 지원 내용 보니까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감면 뭐 이런 부분들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좀 내용이 다르다라는 거. 이거 다 기억하면은
머리가 큰일 나죠. 그러니까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더라도 최소한 그건 기억해달라. 그러면서 가로 5번 137페이지 보증인 동일하게 적용만 효력이 미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신용회복위원회 쪽에서 하는 거는 보증인 동일하게 효력 미친다라는 거고요. 특별지원 프로그램 있는데 타이틀만 이래도 좀 봐주세요. 대학생, 미취업 학생, 군복무, 중소기업, 취약자, 담보 실행 유예, 그다음 담보주택 매매 지원, 채무조정 특례, 해외 동포, 채무조정 지원 이 부분에 최소한 지원 대상들은 좀 봐주셔야 되는데 도저히 안 되면 이 타이틀만이라도 좀 봐주시고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143페이지에 개인회생. 개인회생 쪽에는 네 번째 줄에 보시면 3년과 5년 봐주시고요. 그렇죠? 143페이지에 개인회생 쪽에 네 번째 줄에 3년. 기본적으로 변제기간 3년인데 부득이한 경우 5년까지 봐준다라는 거죠. 신청 자격 개인이면 돼요. 그리고 맨 밑에 채무자나 조합, 주식회사, 사단법인 등의 법인을 이용할 수 없다. 채권자나 뭐 이런 부분 나와 있죠. 네 줄 정도 신청 자격 봐주시고 채무 범위가 달라요. 10억과 15억이에요. 5억과 10억 뭐 이게 아니고 10억과 15억. 변제기간 3년, 그 다음에 부득이한 경우 5년, 그리고 가형소득 산정하는 경우에 채무자의 소득에서 세금이나 건강보험, 부양가족수를 고려한 최저생계비 공제한 금액 그 정도 봐주시고 면책된다. 맨 위에 줄에 그거 하나 기억하세요. 파산보다 넓다. 그래서 도박이나 이런 부분들도 면책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럼 파산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거. 파산 같은 경우에 보면 세 번째 줄에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한 것. 그래서 개인 파산에서 세 번째 줄에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한 것. 채권자도 신청할 수 있다. 밑에 줄에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는다. 그리고 그 밑에 면책 허가 받지 않으면 파산자로 남는다. 그래서 그 단락 정도 좀 봐주시고요. 신청 자격, 채권자, 채무자 모두 가능하다. 그리고 그 옆에 페이지 채무의 범위, 특별히 제한이 없다. 금액 제한 없어요. 그렇죠? 금액 제한 없다라는 거. 그렇지만 면책이 안 되는 것들 나와 있죠, 거기. 그래서 그 네 줄 꼭 읽어봐 주시고, 지원 절차는 밑에 그림 5-3을 보면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거기 보면 동시 폐지 결정이라는 건 돈이 아무것도 없을 때는 동시 폐지 결정이라는 게 내려진다. 그리고, 요거 봐야 되겠구나. 지원 절차 쪽에 그 동시 폐지 결정 바로 위에서 네 번째 줄 위로 올라가서 보시면 면책 절차 진행되고 결정이 되게 되면 파산자로서 잃었던 권리 되찾게 된다. 그리고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면책 불허가 사유. 면책 불허가 사유가 1에서 8번까지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누가 봐도 나쁜 짓이에요. 읽어보면.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안 된다라는 거. 특히 동그라미 3번. 그 다음에 동그라미 8번. 이런 부분들은 특히 한 번 더 봐주시고. 그리고 나쁜 짓 한 거면 남들 속이고 파산 신청한 거면 안 된다라는 거. 그 위주로 봐주시면 된다 그랬죠. 파산 선고에 대한 불이익, 파산죄가 된다. 첫 번째. 그리고 밑에와 같은 1번서부터 시작해서 3번과 같은 불이익이 있는데 2번 그렇죠? 2번까지 불이익이 있는데 면책이 되면 복권된다. 라는 부분. 그래서 거기 보면 공법상의 제한하고 신원 조회 대상 요 부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서 특히 공법상의 제한 쪽에 뭐 유언 집행자 안 된다라는 거, 수탁자 안 된다라는 거. 맨 밑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선거권,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할 수 있다라는 거. 예, 최소한 그거는 봐주세요. 보증인에 대한 효력. 이거는 개인회생도 마찬가지거든요. 세 번째 줄에 보증인은 상관없다. 즉 파산돼서 면책받아도 보증인은 돈 갚아야 된다. 예, 아니면 따로 본인도 파산 신청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그 워크아웃하고는 좀 달라요. 워크아웃은 대상이 됐으면 봐주는데 얘는 안 봐줘요. 보증인은 보증인대로. 그러니까 주채무자가 이 사람한테 못 받았으면 파산해서 못 받았으면 보증인한테 가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채무자 구제제도에 대한 선택 가로 1번서부터 가로 3번까지 나와 있는 거. 그래서 이게 총 정리판이죠. 그래서 요 부분은 꼭 봐주세요. 그래서 연체가 3개월 됐다. 3개월 이상이면 일단 신속 채무 조정이나 프리워크아웃은 아니잖아요. 그쵸? 이상이 됐으니까. 그쵸? 예, 그러면은, 개인 워크아웃 제도 들어가야 되고, 이런 거 정리돼서 나와 있는 거니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앞에 쪽에 못 봤어도 얘는 봐야 돼. 1, 2, 3는. 그 다음에 소비자 금융과 부채 관리 쪽은, 정말 볼 것만 좀 볼게요. 152페이지 보금자리론. 153페이지에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아주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몰라도 신청 대상. 그 다음에 거치 기간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대출 가능 금액. 요 정도는 봐주세요. 최소한. 안에 나와 있는 거 너무 복잡하긴 안 보시더라도 특히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은요. 세대주여야 되고 세대주를 포함한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틀리다라는 거지. 보금자리론하고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과 살짝 다른 부분들이 있으니 그런 부분들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는 거치 기간도 있어요.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에는 154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최대 1년 설정 가능. 이렇게 금액도 좀 달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봐주셔야 돼요. 대신에 나머지 154페이지 뭐 이런 부분들은 그냥 시간이 있으실 때는 타이틀만 봐도 뭔지 아니까. 157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 주택연금 영모기지론 정말 중요하죠. 내 집 마련 3종 세트 있습니다. 158페이지에 1, 2, 3. 그래서 그 세 가지 주택담보대출 상환형 주택연금 55세 기준이에요. 9억이 기준이고요. 그 다음 우대형 주택연금, 우대형 주택연금은 주택이 1.5억 미만이어야 돼요. 1주택 소유자여야 되고, 그리고 기초연금 수급자여야 돼. 그 바로 밑에. 그게 아주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이쪽이. 그 다음 주택연금 사전 예약 보금자리로는 만 40세 이상인 경우 미리 신청하면 된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이 나온 거고, 가입요건 쪽에 동그라미 1번, 주택 동그라미 2번,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4번 다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주택연금 쪽에서는 요 가입 연령, 그 다음에 보유수, 주택 보유수, 그리고 대상주택 거주요건, 요거는 다 시험 문제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연금 지급 방식은 지금 쓰는 방식하고 약간 요게 책이 약간은 세월이 지난 내용이 적혀 있어서 요즘은 초기증액이다, 정기증가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쓰는데 약간 지나 있어서 요 부분은 나올 확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대신에 연금지급 유형은, 근데 연금지급 방식 있죠. 종신지급, 확정기간 방식, 대출상환 방식, 우대 방식. 요 타이틀 정도라도 최소한 기억하시고요. 그러면서 거기 보시면 우대 방식, 특히 우대 방식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까 그랬죠. 기초연금 수급자여야 된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 1.5억 미만 이런 부분들은 꼭 기억해 주시고, 넘어가서 이게 제일 어려울 거예요. 162페이지 주택연금의 이용시 주의사항. 그래서 가입자 사망 시 6개월 기억하시고, 채무 인수에 대한 6개월. 그 다음에 담보주택 변경해도 돼요. 변경하게 되면 뭐 주택 다시 금액 산정해서, 그래서 이사 가면서 내가 주택이 있었는데 집 팔고 이사 갔어요. 그래서 다른 주택을 샀어요. 그러니까 이사 간 거지. 그럼 이거 갖고도 가능해요. 그런 부분에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거기 보시면 주택연금 이용 중에서 이사하는 경우에 담보주택 변경해서 가능하다. 대신에 금액은 바뀌겠죠. 근데 안 되는 거 있어요. 기존 보증계약 유지하고 일반주택과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 간의 담보주택 변경, 가르고 이사는 불가.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안 되는 거 있다는 거. 지급정지 사유. 그 다음에 지급정지 사유 밑에 우대 방식도 나와 있죠. 요 파트는 보셔야 돼요. 한 페이지 전체. 예. 근데 읽어보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 요 파트는 봐야 돼요. 그 다음에 163페이지에서부터 164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거는
만기일시 상환 방식,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 거치후 분할 상환 방식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 164페이지, 이게 결론이에요. 164페이지 동그라미 5번에 만기일시 상환과 원리금 또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에 의한 상환할 경우 발생하는 총 이자와 비용은 차이가 없다. 차이가 있다라는 거. 차이가 없다가 아니라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만기일시 상환이 이자가 제일 높아. 근데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이 그 다음에 높고,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이 제일 낮죠. 이자 부담이. 예, 그렇게 기억하시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밑에 표가 나와 있죠.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표 5-6 보면 그거 만기일시 상환이 제일 비싸고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이 그 다음에 비싸고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이 제일 싸고 이자 들어가는 비용으로 따지면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왜냐면 단어 보면 걔가 뭔지는 아니까. 그 다음 대출한도 결정 쪽에 보시면 담보유정 비율 LTV, 그 다음에 DTI, 신 DTI를 기억해야 되겠죠. 신 DTI, 그리고 DSR. 168페이지 보면 DSR. 요거 공식서부터 시작해서 요건 다 잘 기억해야 돼요. 요거는 정확히 기억해야 된다. 공식하고 그 다음에 의미. 왜냐하면 이 부분이 특히 DSR. 요즘에 부동산과 관련해서 이슈가 많잖아요. 그렇죠? 부동산 대출 관련해서 이슈가 많죠. DTI 풀었느니 그 다음에 LTV를 좀 느슨하게 해줬느니 이런 얘기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그래도 DSR은 살아있느니 이런 얘기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 공식과 그 다음에 의미. 그 다음에 쭉 넘어가셔서 보시게 되면 요거 정도 하나는 잠깐만요. 여기 하나 정도가 166페이지로 다시 오셔서 166페이지로 다시 오셔서 그 박스 위에서 세 번째 줄 신 DTI를 적용할 때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는 15년으로 적용한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166페이지 맨 위에 MCG 있죠? 예, 그것도 그 의미 어떤 건지, 소액 임차 보증금 차감하는 부분, 보증부, 그거까지 정리하시고, 그 다음 금융소비자 보호. 페이지 177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전문금융소비자와 일반금융소비자로 나눠지는데 우리가 보호해야 될 건 일반금융소비자 대상이다라는 거, 그 정도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178페이지에 보시면 맨 밑에 금융소비자 보호가 왜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두 번째 줄에 정보력과 교섭력 관련 때문에, 그렇죠? 예, 정보력과 교섭력이 일반 금융 소비자는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181페이지 쪽에 보시게 되면, 그래서 금융소비자 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보게 되면 동그라미 1번에 금융상품 및 금융상품 판매업 분류할 때 동일 기능, 동일 규제.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증권회사에서 주식 팔 때와 만약에 증권회사에서 펀드 팔고 은행에서 펀드 팔면 똑같이 펀드 파는 거니까 같은 규제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 옛날에는 다르게 규제했었거든요. 금융상품의 유형 한 페이지 넘겨보시게 되면 표 6-1 예금 대출 투자 보장, 그리고 금융회사의 업종 분류, 직접 판매, 판매 대리 중개, 그다음에 자문업, 그리고 적합성의 원칙. 그 타이틀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 타이틀만 알면 뭔 얘기인지 아니까. 적합성의 원칙 183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권유와 자문에 응할 때 그땐 적합성의 원칙 적용한다. 그 달랑 밑에서 세 번째 모든 유형의 금융상품에 적용한다. 그 다음 그 밑에 적정성의 원칙은 자발적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1시간 조금 넘더라도 윤리까지 간단하니까 마무리 짓게요. 예. 기지개도 좀 피고 그러면서 한번 해보자고요. 1시간 내에 끝낼라 그랬더니 힘드네. 예. 그래도 할 건 해야 되니까, 그렇죠? 세 번째 줄에 보시게 되면 적정성의 원칙 세 번째 줄에 보시게 되면 보장 투자 대출 상품에 대해서 적용한다라는 거. 그리고 넘어가셔서
4번의 설명 의무 두 번째 줄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한다라는 거. 그리고 고달랑 맨 밑에 일반 금융 소비자가 특정 사항에 대해서만 원하면 그것만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185페이지에 박스 바로 밑에 세 번째 줄 다만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에 따라서 계속적 반복적 거래, 그다음 갱신, 그다음에 금융상품 자문서 제공하는 경우 온라인 뭐 이런 걸로 해서 그 밑에 설명서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해서 네 줄 나와 있는 거 있죠. 그 네 줄에 나와 있는 종류들은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나머지 넘어가시고 뭐 불공정 부당 행위 뭐 이런 부분들은 그냥 보면 알 수 있는 거니까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89페이지 어떻게 보면 금융소비자 쪽에서 하이라이트가 이거죠. 손해배상 입증책임. 그리고 입증책임에 대한 전환. 원래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피해를 봤으면 피해를 본 사람이 저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입증을 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저 사람 금융기관이 잘못했다라고 입증하기가 어렵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입증책임의 전환. 금융기관이 잘못하지 않았다라는 걸 입증하지 않으면 잘못한 거야, 걔는. 그게 이제 입증책임의 전환이라 그랬죠. 위법계약 해지권 최대 5년. 판매 제한 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요. 징벌적 과징금 및 과태료. 그래서 50% 1억 원, 3천만 원. 요 네 줄 있죠. 예, 요거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 위에는 입증책임 전환, 그 다음 최대 5년. 그리고 타이틀 기억하시면 되는데 과징금과 과태료는 구분해서 네 줄 나와 있는 거 기억해 달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보시면 190페이지 맨 밑에 분쟁 조정 30일과 60일. 맨 밑에 30일, 그 191페이지에 30일과 60일 이내에 그거 정도 위주로 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특별한 거 없어요. 이제 윤리 쪽 간단하게 한 5분 정도에 걸쳐서 윤리 쪽 한번 살펴볼게요. 윤리 쪽은 4페이지, 윤리 4페이지, 충실 의무, 고지 의무, 진단 의무, 자문 의무, 갱신 유지 의무. 그 5가지 있다라는 거 정확히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러면서 진단 의무 쪽에는 6페이지 진단 의무 쪽에는 두 번째 단락에 투자자 적합성 이라는 단어가 거기 나온다라는 거. 그리고 자문 의무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내가 잘 모르는 내가 비전문 분야는 자문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서 자문 의무 맨 밑에 쪽에 보시면 고객이 이 비전문 분야에 대해서 요청하는 경우에 나도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상호 협조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8페이지. 윤리 기준은 원칙과 행동 규범 그리고 결격 사유. 이 세 개의 장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윤리 규정은. 그리고 윤리 원칙. 그래서 윤리 원칙 같은 경우에는 8가지 윤리 원칙이 있죠. 고객 우선의 원칙, 성실성, 객관성, 공정성, 전문가 정치, 능력 개발, 비밀 유지, 근면성. 요건 참 어렵지만 최소한 그거 나와 있는 타이틀 밑에 2개씩 하고, 예를 들어 성실성 같은 경우 고객 우선은 바로 알 수 있으니까 성실성은 믿음과 신뢰, 객관성은 분별력과 객관성, 지성적인 정직 뭐 이런 거, 공정성은 남하고 똑같이 대해줘야 되겠죠. 이해상충, 차별이 없는 거, 동등하게 대해주는 거. 전문가 정치는 아무래도 뭐 슈트도 좀 잘 입고, 그쵸? 이미지도 좀 관리하고 뭐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하는 거. 태도와 방법, 자부심과 책임감. 능력 개발의 원칙은 내가 능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부분이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되겠죠. 비밀 유지. 그리고 근면성의 원칙. 근면성은 신속과 근면. 그리고 사전 계획. 요게 이제 주로 키워드가 되겠죠. 행동 규범 쪽에 넘어가서는 고객과의 관계 정립서부터 쭉 나오는데, 요거는 안의 내용들을 뭐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으니 13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가로 3번에 가로 1번 비밀 유지 예외사항 1에서 5번까지 이건 절대적으로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가서 보시게 되면
15페이지에 한국 FPSB에 대한 의무에서 보시게 되면 가로 1번에 자격 표장 올바르게 사용해야 된다. 가로 3번에 주소지 바뀌었으면 1개월 또는 30일 이내에 통보. 그리고 바로 밑에 결격 사유 10일 이내에 통보해 줘야 된다라는 거. 최소한.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그 내용들을 다 기억할 수 없으면 최소한 지금 이거는 기억하고 나머지는 찍자고요. 그 다음 결격 사유. 야, 이게 좀 어렵죠. 어려운데 여기는 복골복인 것 같아. 제가 보기에 17페이지에 보시면 뭐 5년, 1년, 뭐 금고 이상, 뭐 선고 유예 1년, 3년 요런 거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1에서부터 시작해서 13번까지 연도수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연도수. 결격 사유나 정지되거나 취소되는 사유 1에서 13번까지 좀 봐주시고요. 여기는 사실 이런 거 말고는 볼만한 게 별로 없거든. 그 다음 재무설계 업무 수행 기준 18페이지서부터 시작해서 19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거. 이건 어디서 우리가 한 거예요? 앞에 재무설계 원론 쪽에서도 한번 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무설계 개론 쪽에서 재무설계 개론 쪽에서 본 내용들이 쭉 타이틀 위주로 나와 있으니까 요건 그거 보시고 그러면서 20페이지 두 번째 단락 CFP 자격 인증자 또는 AFK 자격 인증자가 보유하고 있는 특정한 전문 자격이 있으면 그 전문 자격과 관련해서는 해줘도 된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 거고요. 직접 그리고 그 기준도 당연히 준수해야 된다라는 거. 업무 수행 내용 1-1서부터 쭉 나와 있는 거는 앞쪽에 우리가 재무설계 개론 쪽에서 봤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오히려 더 늘어놓은 거기 때문에 그 최소한 그냥 타이틀 나와 있고 밑에 부연 설명 두 줄씩 나와 있는 거 있죠? 두세 줄씩 나와 있는 거. 안에 까맣게 나와 있는 거는 안 보더라도 그거 정도는 최소한 봐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고요. 이쪽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격표장. 자격표장은 거기 보시게 되면 31페이지의 자격표장 두 번째 단락의 세 번째 줄. CFP 자격표장 같은 경우에는 국제 FPSB가 미국 이외의 것. 그 두 줄 내려가서 보시면 한국 FPSB는 그 밑에 보시게 되면 국내의 자격표장 인증권자이고 쭉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CFP는 우리가 단순히 갖다 쓰는 거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 밑에 달라. AFPK 자격표장은 FPSB에서 갖고 있어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야. 그리고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AFKR, 그 다음에 플레임으로 돼 있는 거, 그리고 마크로 돼 있는 거. 이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각각의 자격 상표고, 그 다음에 두 가지 이상을 집합한 걸 자격 표장이라고 지칭한다라는 거. 그래서 한국 FPSB, AFK 자격 인증자는 자격 표장을 커뮤니케이션 및 홍보 등에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 대신에 바로 밑에 자격 표장을 사용할 때는 엄격하게 내용을 준수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거기 31페이지 맨 하단에 AFK 자격 표장 N에서부터 맨 밑에 단락까지는 정확히 기억해 달라. 그리고 한 페이지 넘겨서 그 다음 페이지까지 32페이지 5줄. 그리고 나머지 부분 자격 상표 뭐 가로 1번서부터 시작해서 쭉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대문자 사용해라. 생략점 찍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R 심볼 위점 자체로 사용해라. 이거는 여기 나와 있는 게 그 옆에 나와 있고 또 나와 있는 거니까 자격 상표 이거는 버릴 게 없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그리고 부칙 6번까지. 근데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근데 이거 예시 잘 보셔야 돼요. 뭐 독자적인 사용 사례 나온 거 있죠? 요거 해놓고 이거 제대로 쓴 거냐? 라고 하는 부분들도 나오니까. 그래서 자격 상표는 꼭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징계 규정은 시험에 안 나오니까 넘어가서 마지막 정말 간단한 거. 재무 설계 업무 수행 지휘사항. 변호사 직무. 46페이지. 변호사 직무.
맨 밑에 7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근데 그 옆에 페이지에 47페이지에 나번의 두 번째 단락. 무보수인 경우에는 법 위반이 아닐 수 있지만 재무설계사 같은 경우엔 무보수로 주장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협업해라. 그죠? 그 얘기 나온 거니까 그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48페이지 세무사 관련. 자문도 위반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보수 구모가 없다. 자문도 위반이니까 무조건 협업해라. 그래서 그 옆에 페이지 말고 50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맨 위에 줄에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다음에 그 밑에 공인중개사와의 관계. 51페이지에 보시면 박스 바로 위에 줄에 보시면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예, 요거 제대로 안 지키면 이렇게 된다. 근데 요거는 1에서부터 나와 있는 9번까지 나와 있는 게 있는데 별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공인중개사 업으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업으로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 정도 뭐 직접 거래하거나 거래 쌍방 대리하는 거 안 되고 뭐 이런 건데, 이거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이기 때문에. 그리고 52페이지 마지막 자문업 1임업 딱 반 페이지 나와 있는 거 있죠? 한 페이지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거예요. 두 번째 단락에 자문업이나 1임업 하려면 법에서 정한 요건 갖춰야 된다. 그거 요건 갖추고 있지 않으면 위반이다.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단락에 가치 분석이나 대외적으로 나와 있는 기초자료 활용하는 건 괜찮다. 그런 거 알려주는 건 괜찮다. 그렇지만 심도 있게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라? 이거는 협업해라. 그렇죠? 요렇게. 그렇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도 있다. 거기까지. 야, 그래도 살짝 오버하긴 했지만 재무설계 개론하고 그 다음에 재무설계사 직업윤리 정말 봐야 될 부분들만 체크해서 알려드린 부분이고요. 조금 말이 빨랐더라도 이해를 하시고요. 조금 이따 잠시 쉬시고 질문할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